맑은 가을 하늘 아래 대학생 8명이 웃으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군, 헬기, 수색견까지 수백 명이 산 전체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흔적 하나 없었습니다. 20년 후 봄 계곡 바위 틈에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오후 1시 23분 그들은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웃으며 올라간 8명의 청춘 20년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기회 찬스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제가 오늘 꺼내놓을 이야기는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판타지 소설도 아닙니다. 누군가 재미 삼아 지어낸 도시 괴담도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대한민국 어딘가의 산. 가을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하던 10월의 어느 오후. 평범하고 밝은 대학생 8명이 산을 올랐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웃으며 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날따라 하늘은 너무나 맑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일주일 후도, 한 달 후도, 1년 후도 8명이 동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백 명의 수색대가 산을 뒤집었습니다. 경찰 헬기가 이틀 동안 상공을 맴돌았습니다. 군 부대까지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단 하나의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바위 틈 하나, 색이 바랜 배낭 하나,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름 석자. 그 발견 하나가 20년 묵은 금고를 열어버렸습니다. 오늘 저 기회 찬스가 그 금고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어 여러분 앞에 낱낱이 펼쳐놓겠습니다. 누가 사라졌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사라졌는가? 그리고 2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실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감동. 그 전에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옆에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회 찬스 채널에는 오늘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놓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눌러두시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20년 전 그날로 돌아갑니다. 탐정이 사건을 수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장을 보기 전에 먼저 사람을 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사람을 알아야 사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는 2000년대 초반. 정확한 날짜와 지명은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일부 각색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 수사 기록, 법의학적 분석은 실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계절은 10월 중순, 기온은 14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대한민국 어딘가의 산, 해발 1200m급의 중형산이었습니다. 단풍 시즌이라 평소보다 등산객이 많았고 입구에는 주차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가을날의 무대에 8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산악동아리 소속 학생들입니다. 첫 번째 김현우, 23세, 4학년. 이날 산행의 리더였습니다. 등산 경력 5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이 코스를 혼자서 3번, 단체로 2번 완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키 180cm의 체격이 좋았고 동기들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형으로 통했습니다. 졸업 후 대기업 취업이 내정되어 있었고 졸업여행으로 유럽 배낭여행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박소연, 20세, 1학년. 이날이 생애 첫 단체 산행이었습니다. 전날 밤 설레서 잠을 못 자겠다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랑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으로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동아리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기록 중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 이준서, 21세, 2학년. 사진을 극도로 좋아했습니다.
등산을 좋아한 것도 사실 절반은 산에서 찍는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목에 카메라를 걸고 올라갔습니다. 꼼꼼하고 관찰력이 뛰어났으며 주변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 민감함이 나중에 이 사건의 결정적 단서를 남깁니다. 네 번째, 최유진, 21세, 2학년 박소연의 단짝 친구였습니다. 같은 기숙사에 살았고 박소연을 이 동아리에 데려온 것도 바로 유진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유머 감각이 넘쳤으며 어딜 가든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민재, 22세, 3학년 산악동아리 총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꼼꼼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그날 산행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지도 교수님에게 제출까지 마쳤습니다. 그 계획서 한 장이 나중에 사건 수사의 핵심 문서가 됩니다. 여섯 번째, 한다은, 22세, 3학년 8명 중 가장 감수성이 예민했습니다. 그날 아침 출발 전에 왠지 좀 무섭다는 말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으며 겁쟁이라고 놀렸습니다. 나중에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오랫동안 그 한마디를 잊지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 오승현, 23세, 4학년 김현우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과 동기였고 졸업 후 함께 유럽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권까지 발급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여권이 20년 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여덟 번째, 윤서아, 22세, 3학년. 8명 중 가장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에 오를 때만큼은 누구보다 씩씩하고 앞장서기를 좋아했습니다. 산에서만큼은 자신이 가장 자유롭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8명입니다. 23, 22, 21, 20. 대한민국 어느 캠퍼스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 밝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8명이 오전 8시 30분 산 입구 등산로 앞에 모였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를 누른 것은 지나가던 등산객이었습니다. 8명은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었습니다. 빨간 배낭, 파란 등산화, 이준서는 목에 카메라를 걸었고 소연이는 V를 그렸습니다. 그 사진이 나중에 수배 전단에 실립니다. 사진 속 8명의 웃음은 당시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의 웃음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평범한 웃음이었기에 나중에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은 더욱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의문이 시작됩니다. 그 완벽한 가을 아침에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이. 매표소에서 근무하던 임종필 씨의 증언입니다. 그 애들이 들어가면서 저한테 오늘 날씨 좀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렇게 맑은데 무슨 소리냐고 했죠. 그런데 한 애가 안경 쓴 남자애였는데 위에 구름이 너무 빨리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예민한 애구나 싶었는데 안경 쓴 남자애는 이준서였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항상 하늘을 올려다보는 습관이 있었던 이준서. 그는 남들보다 먼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구름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일정하지 않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웃음으로 묻혔습니다. 야, 이준서. 또 시작이다. 그들은 산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기상청 데이터를 역추적한 결과 그날 오전 그 산 정상 부근 고도 1000m 이상 구간에서 평지보다 3배나 빠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전혀 감지되지 않을 수준이었습니다. 이준서의 감각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등산로 3분의 2 지점. 이곳에서 8명은 한 등산객과 마주쳤습니다. 62살의 강병철 씨. 이 산을 수십 년째 혼자 다니는 베테랑 등산객이었습니다. 강병철 씨는 그날 일찍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8명은 활기차고 쾌활했습니다. 노래도 흥얼거리고 서로 장난도 치고
강병철 씨의 눈에도 참 보기 좋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하산 방향으로 갈림길에 들어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조심히들 가요. 그 말에 김현우가 뭔가 물어보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병철 씨의 증언입니다. 그 키 큰 녀석 리더 같았는데 저한테 뭔가 물어보려다가 그냥 말을 삼킨 거예요. 눈빛이 좀 뭔가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근데 애들 앞에서 괜한 불안을 주지 않으려고 그냥 삼킨 것 같았어요. 나중에 수사관이 그게 뭔지 물어봤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더니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눈빛이 가끔 생각나요. 김현우는 무슨 말을 하려 했을까요? 하늘을 봤던 걸까요? 바람의 이상함을 느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던 걸까요? 그것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강병철 씨와 헤어진 이후 8명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후 1시 23분 정상 도착. 이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상 정자에 비치된 방명록에 8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김현우, 박소연, 이준서, 최유진, 정민재, 한다은, 오승현, 윤서아. 그리고 이름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다. 나중에 필적 감정 결과 그 글씨는 박소연의 것이었습니다. 생애 첫 단체 산행에서 정상을 밟은 20살. 소녀의 설렘이 그 세 글자와 하트 하나에 온전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8명의 마지막 공식 기록입니다. 오후 1시 23분 이후 그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탐정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것이 마지막 목격 시점입니다. 이 시점부터 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 이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 질문입니다. 정상에서 점심을 먹고 사진을 찍은 후 하산 시작 시간은 오후 1시 40분경으로 추정됩니다. 정민재가 계획서에 명시해둔 하산 코스는 B루트였습니다. 올라올 때의 A루트 반대편. 더 완만하고 경치가 좋은 코스? 경험 있는 등산객들이 선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B루트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확인됐냐고요? B루트 중간에 약수터를 20년째 관리해온 노영식 씨가 그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영식 씨의 증언입니다. 저 그날 점심도 거기서 먹었어요. 화장실도 딱 한 번 갔는데 3분도 안 걸렸어요. 그 약수터가 얼마나 좁은 길목인지 아세요? 개미 한 마리도 다 보여요. 대학생 8명이 지나갔으면 제가 무조건 봤어야 해요. 근데 못 봤어요. 분명히 약수터는 B루트의 필수 통과 구간이었습니다. 우회로가 존재하지 않는 좁은 사너리 길목이었습니다. 그들은 B루트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A루트로 다시 내려왔을까요? 아닙니다. A루트 하단부에서 그날 오후 내내 단풍 사진을 찍던 사진 동호회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회장 서재원 씨를 포함한 7명이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그 구간에 있었습니다. 서재원 씨의 증언입니다. 저희가 딱 그 구간에서 계속 사진 찍고 있었어요. 대학생 무리 8명이면 모르고 지나칠 수가 없죠. 젊은 애들이 떠들고 지나가면 소리가 먼저 나요. 근데 그날 오후에 저희 앞을 지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C루트는요? C루트는 공식 등산로가 아닌 산악회 사람들만 아는 비공개 루트였습니다. 표지판도 없고 지도에도 없는 길. 그 끝은 인근 마을과 연결되는데 마을 이장 김봉수 씨의 확인 결과 마을 주민 중 그날 대학생들을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3개의 루트, 3개 모두에서 그들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미스터리로 만든 핵심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산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서 방명록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흔적이 없습니다. 어떤 루트로도 세상에는 2가지만 있습니다.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합니다. 아니면 거기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전문 산악구조대 50명, 경찰 특공대 30명, 소방구조대 20명, 그리고 자원봉사 등산객 100여 명. 수색 면적은 약 363만 평. 도심 한복판 대형 구청 하나가 쏙 들어가고도 남는 넓이입니다. 경찰 헬기 2대가 상공을 맴돌았습니다. 수색견이 투입됐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도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배낭 하나, 신발 한 짝, 과자 봉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색대장 이명준 씨의 당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수색 구역 내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음. 이는 통상적 조난 사고 패턴과 일치하지 않음. 생존 또는 사망 여부 불명. 탐정적 시각으로 보면 이것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8명이 산에서 조난당했다면 반드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발자국, 쓰레기, 음식 포장지, 텐트, 불 피운 흔적. 그중 어느 것도 없었다는 것은 단순한 조난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사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나온 가설은 유괴였습니다. 담당 형사 박재혁 씨가 이끄는 수사팀은 즉시 유괴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박재혁 씨의 당시 수사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설 1 집단 유괴, 검토 항목 1 차량 접근 가능성, 2 협박 연락 여부, 3 용의자 목격 여부, 4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배경.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 차량 접근 가능성. 그들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은 산 중턱 이상이었습니다. 도로와의 거리는 최소 4km. 차량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지형이었습니다. 둘째, 협박 연락 여부. 수사 개시 후 열흘이 지나도록 8가족 중 어느 누구에게도 협박 전화, 문자,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용의자 목격 여부. 그날 그 산에 있었던 모든 등산객을 인터뷰한 결과 수상한 사람이나 낯선 차량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넷째, 경제적 배경. 8명의 가족은 모두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특별한 거액의 재산가가 없었습니다. 결론 유괴 가능성, 전면 배제. 수사, 석 달째. 담당 형사 박재혁 씨는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생존 가능성과 사망 가능성 모두를 열어두고 장기 수사 체제로 전환할 것을 건의합니다. 미제. 그 2글자가 파일 표지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8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재혁 씨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쓰는 날, 저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뭔가 놓친 것 같은데, 뭘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그 답답함이 20년 동안 안 풀렸어요. 사건이 미제로 분류된 그해 10월부터 8가족은 매년 그 산 입구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8가족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명씩, 2명씩 부모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남은 가족들은 왔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배우자들이, 나중엔 조카들까지 와서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그날 그들이 찍었던 단체 사진. 활짝 웃고 있는 8명의 얼굴. 그 사진을 코팅해서 액자에 넣어 가져왔습니다. 국화꽃을 놓고 소주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계곡 하류 비공개 구역. 공식 수색대가 수색했던 구간은 지도에 표시된 상류와 중류뿐이었습니다. 하류에는 수십 년 묵은 토사가 쌓인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수색되지 않았습니다. 박성근 씨는 관련 기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처음엔 정중하게, 나중엔 간절하게, 그리고 결국엔 절박하게 10번, 20번, 30번. 돌아오는 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수색 인력과 예산이 없습니다. 탄원서 마지막 장. 박성근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올해 70세입니다. 의사가 심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딸을 찾고 싶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로서 그것만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탄원서가 한 기자에 의해 언론에 공개된 건 사건 발생 18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인터넷에 퍼지면서 하루 만에 수만 개의 공감이 달렸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분노, 슬픔, 안타까움. 그리고 그 수천 개의 댓글 중 하나가 20년 묵은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저 그 산 자주 다니는데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댓글을 단 사람은 아마추어 등산 유튜버 최진혁 씨였습니다. 32살. 산을 좋아해서 시작한 유튜브 채널. 구독자 2만 명.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청년의 평범한 댓글 하나가 이 이야기의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가슴이 먹먹하신가요? 저도 이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몇 번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것이 박성근 씨의 바람처럼 기억이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댓글을 본 박성근 씨의 딸 박소연의 언니 박지연 씨가 최진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성근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유튜버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최진혁 씨가 자신이 그 산을 100번 이상 다녔다는 것, 그리고 계곡 하류 구간을 여러 번 촬영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박성근 씨는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박성근 씨는 10년 동안 혼자 만든 지형도와 분석 노트를 꺼냈습니다. 최진혁 씨는 그것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다 혼자 하신 거예요? 그래요. 내 딸 찾으려고. 그날 두 사람은 5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진혁 씨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최진혁 씨는 이후 2년 동안 박성근 씨의 지형도를 바탕으로 직접 현장을 다녔습니다. 계곡 하류 구간을 계절마다 촬영했습니다. 수량이 달라지는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박성근 씨의 분석과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지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곡 하류 비공개 구역 안 대형 바위 군집 지대.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었지만 봄철 수량이 줄어들면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겼습니다. 여기다. 최진혁 씨는 박성근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봄에 한번 같이 가봅시다. 사건 발생 20년째 되던 해의 4월, 최진혁 씨는 혼자 그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성근 씨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진혁 씨 혼자 카메라를 들고 내려갔습니다. 4월의 계곡은 눈 녹은 물로 수량이 풍부했지만 비공개 구역 쪽은 주수로가 아닌 탓에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통로가 생겨 있었습니다. 최진혁 씨는 물가를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바위에 부딪혀 크게 다칠 수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무전기와 위성 전화기를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구역 경계에서 약 200m 더 들어간 지점,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최진혁 씨의 당시 인터뷰입니다. 그는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걸어가다가 발이 멈췄어요. 그냥 멈췄어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발이 먼저 멈췄고 그 다음에 눈이 따라갔어요. 바위 틈 사이에 뭔가 색이 바랜 게 있었는데
처음엔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거기는 일반 등산객이 절대 못 들어오는 구간인데 어떻게 쓰레기가 여기까지? 그는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바위 틈에 끼어 있는 것. 20년 세월의 색이 완전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배낭이었습니다. 최진혁 씨는 배낭을 건드리지 않고 안쪽만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물에 불어 형태가 뭉개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교통카드였습니다. 카드 앞면은 완전히 손상되어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뒷면 플라스틱이라 상대적으로 보존이 잘 된 뒷면에 누군가가 매직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소연. 세 글자였습니다. 최진혁 씨는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찍었습니다. 그리고 박성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저 최진혁인데요. 최군. 거기 도착했어요? 네. 어르신, 지금 배낭 하나 발견했는데요. 최진혁 씨는 교통카드 뒷면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30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진혁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30초가 평생에서 가장 긴 30초였어요. 어르신이 울고 계신 건지, 기절하신 건지, 살아계신 건지 모르겠어서 저도 숨을 못 쉬었어요. 그리고 박성근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언론이 몰렸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여론이 들끓었고 경찰청 상부에서 즉각 전면 재수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드론 20대, 전문 구조대 80명, 수중 수색팀, 그리고 법의학팀까지 대기했습니다. 20년 전 수색을 지휘했던 박재혁 씨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미 형사직에서 은퇴한 상태였지만 자원에서 왔습니다. 수색 첫째 날 배낭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수색 둘째 날 배낭 2개 추가 발견. 이준서의 카메라 가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방 안. 방수 파우치에서 메모리 카드 하나가 나왔습니다. 20년의 세월의 데이터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준서가 정상에서 찍었을 마지막 사진들이 거기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수색 셋째 날 하류 비공개 구간 대형 바위 군집 구역 진입 성공. 그리고 수색 나흘째 오전 11시 17분 수색대원 권태호 씨는 대형 바위 2개 사이의 틈으로 조명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전기를 켰습니다. 본부, 저 권태호입니다. 권태호 대원, 상황 보고하세요. 6월 발견했습니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태호 씨의 증언입니다. 처음엔 항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명을 더 넓게 비추니까 계속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저 그 순간에 무릎이 풀렸어요. 6홀은 총 8구였습니다. 8명이 그 바위 안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수색대원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모두가 울었습니다. 법의학팀 책임자 황태준 박사, 20년 경력의 베테랑 법의관. 그는 발굴 현장에서 6홀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조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직감. 20년 경력이 만든 직관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3가지였습니다. 황태준 박사의 공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명의 6골이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좁은 반경. 반지름 약 5m 안에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조난 사고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 각자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다가 쓰러지는 패턴이 일반적입니다. 흩어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마치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쓰러진 것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태준 박사가 특히 주목한 것이 있었습니다. 6홀 배열의 중심에 2구의 6골이 나란히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최유진과 박소연이었습니다. 단짝 친구였던 두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였습니다.
최유진이 소연이를 동아리에 데려왔고 두 사람은 그날도 나란히 걸었고 그리고 나란히 거기 있었습니다. 황태준 박사는 이 배열을 처음 확인했을 때 잠시 보고서 작성을 멈춰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유골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일반적인 낙상 사고라면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충격 흔적이 나타납니다. 발을 헛디뎌 굴렀을 때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향한 충격 흔적이었습니다. 황태준 박사의 표현입니다. 이 패턴은 높은 곳에서 떨어진 충격이 아닙니다. 위에서 무언가가 덮쳐왔을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무게, 압력, 그리고 속도. 무게, 압력, 속도. 이 세 단어가 조합되면 어떤 자연 현상이 될까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일부 유골에서 급격한 열 노출 후 냉각된 것과 유사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불에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면 재가 됩니다. 이것은 달랐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열에 노출됐다가 급격하게 냉각됐을 때 나타나는 열화학 반응의 흔적이었습니다. 황태준 박사는 이 흔적을 처음 발견했을 때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20년 경력 동안 이 패턴을 실제 사례에서 본 것은 2번뿐이었습니다. 2번 모두 대규모 자연재해 현장이었습니다. 황태준 박사는 즉시 기상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상 전문가 류상호 교수, 산악 기상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 그는 황태준 박사의 연락을 받고 24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류상호 교수는 20년 전 사건 당일의 기상 데이터를 현재의 고정밀 역추적 기술로 분석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분석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상호 교수의 표현입니다.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저는 3번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요. 하지만 3번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사건이 일어난 산 정상 부근 고도 1000m 이상 구간에서 극히 국지적인 강우가 발생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완벽하게 맑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정상 부근에서는 불과 20분 사이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진 것입니다. 기상학 용어로 국지성 대류운 강수라고 합니다. 류상호 교수의 설명입니다. 가을철 기온 역전층이 형성될 때 산 정상부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발생 자체는 드물지 않아요. 문제는 2가지입니다. 첫째,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30분 전에도 감지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둘째, 지상에서는 전혀 감지가 안 됩니다. 아래에서는 파란 하늘을 보고 있는데 위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날 그 산 입구 매표소 직원 임종필 씨는 이준서가 구름이 이상하다고 할 때 고개를 저었던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정말로 이상한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준서는 맞았습니다. 사진가의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습관으로 그는 이미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20분의 국지성 폭우, 정상 일대의 흙이 급격히 포화됐습니다. 류상호 교수가 분석한 그 산의 지질 자료에 따르면 사건 현장 인근 사면은 기반함 위에 얕은 표토층이 형성된 지형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급격한 강우에는 극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20분 만에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사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성류, 흙과 돌과 물이 뒤섞인 혼합물이 사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현상. 발생 속도는 시속 30에서 60km입니다. 일반 성인이 전력 질주했을 때의 속도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속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더구나 이 현상은 소리보다 진동이 먼저 옵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이미 수십 미터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미 늦은 것입니다. 류상호 교수의 말입니다. 그 시간, 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반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도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도 그 상황에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현우도 오승현도 정민재도 누구도 그 순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토성류는 계곡을 타고 하류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형 바위 군집 지대에서 멈췄습니다. 수십 톤의 흙과 돌과 함께
8명이 그 공간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형 바위들이 막아섰습니다. 출구 없는 천연 함정. 이후 계속해서 쌓인 토사가 그 공간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 또 겨울이 지나고 20번의 계절이 지나면서 표면은 완전히 자연 지형과 구별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수색대가 그 위를 걸어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채지 못한 채로. 그리고 열 흔적. 황태준 박사를 당혹스럽게 했던 그것. 토성류가 흘러내리며 발생하는 강력한 마찰열, 그리고 계곡 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급격한 냉각.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열화학 반응의 흔적이었습니다. 자연이 만든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이 20년 동안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상한 흔적의 정체였습니다. 황태준 박사의 최종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인,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 구체적으로는 국지성 강우로 촉발된 토성류에 의한 집단 매몰. 타살이 아닙니다. 자살이 아닙니다. 실종이 아닙니다. 김현우, 박소연, 이준서, 최유진, 정민재, 한다은, 오승현, 윤서아. 그들은 단 20분의 자연재해에 희생됐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더 깊은 슬픔을 만들었습니다. 원망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하늘을 원망하기엔 너무 험황했고 땅을 원망하기엔 너무 억울했습니다. 누군가를 잡아다가 벌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이었으니까요. 황태준 박사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날, 박성근 씨는 서울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배낭이 발견된 직후 받은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았던 70대 노인에게 그 소식은 너무 컸습니다. 담당 의사가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최순영 씨가 중환자실로 들어가 보고서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박성근 씨는 내내 눈을 감은 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영 씨가 보고서를 다 읽은 후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성근 씨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였군요. 그 애들 잘못이 아니었군요. 최순영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저희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소연이가 사라진 날도, 미제 판정 났을 때도, 탄원서가 거절당할 때도 항상 울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울었어요. 눈물이 그냥 흘렀어요. 소리도 없이. 박성근 씨는 퇴원을 고집했습니다. 의사가 만류했습니다. 가족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소연이 장례는 내가 직접 치러야 해요. 그는 딸의 유골 수습과 장례를 직접 주관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20년 동안 이 사건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던 사람들, 탄원서에 공감했던 사람들, 최진혁 씨의 유튜브를 통해 소식을 접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7명의 가족들도 모두 왔습니다. 김정숙 씨는 선인장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20년 동안 현우 방 창가에 있던 그 선인장. 소연아, 엄마가 보고 싶어 하겠다. 현우랑 같이 있어줘. 박성근 씨는 딸의 장례를 치른 지 정확히 17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순영 씨의 말입니다. 저희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소연이를 찾을 때까지. 찾고 나서야 마음이 놓이셨나 봐요. 이제 가도 되겠다 싶으셨나 봐요. 10년을 혼자 그 산을 오르내리며 지형도를 그렸던 남자. 수십 번의 탄원서가 무시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남자. 의사가 쉬라고 해도 계속 계곡으로 갔던 남자. 심장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딸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남자. 그는 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딸 곁으로 갔습니다. 유골 감식 결과가 나온 날 밤, 오미란 씨는 오승현의 유골함 앞에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20년 된 여권을 꺼냈습니다. 한 번도 도장이 찍히지 않은, 유효기간이 진작에 만료된 여권. 오미란 씨는 그 여권을 아들의 유골함 안에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든 자유롭게 가. 현우랑 같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골이 수습된 이듬해 봄, 그 산 아래에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8명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김현우, 박소연, 이준서, 최유진, 정민재,
한다은, 오승현, 윤서아,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산은 그들을 품었고 20년이 지나 세상에 돌려주었다. 이제 바람처럼 자유롭게. 추모비 옆에는 김정숙 씨가 가져온 선인장 화분이 놓였습니다. 제막식 날 하늘은 그날처럼 맑았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바람이 부네요. 김정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인사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20년 전 미제로 분류했던 형사 박재혁 씨. 그는 재발굴 소식을 듣고 자원에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은퇴 후였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골이 발견된 바위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한 말입니다. 수색 당시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류 구간을 제외했습니다. 그 결정이 제 결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정답을 알고 나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한 그 구간에 그들이 있었으니까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한 구역에 사고 당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뼈아픈 역설입니다. 류상호 교수는 이 사건 이후 산악기상 시스템 개선에 대한 공식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고도 800m 이상 산악 지형에 대한 실시간 기상 관측 장비 확충. 둘째, 국지성 기상 변화에 대한 등산객 긴급 알림 시스템 구축. 셋째, 산악 안전 교육의 기상 급변 시 즉시 하산 원칙을 핵심으로 포함. 류상호 교수의 말입니다. 이준서 씨는 느꼈습니다. 구름이 이상하다고. 그 직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감을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보와 교육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들을 도울 수 있었는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유튜버 최진혁 씨는 이 사건 이후 채널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등산 영상뿐 아니라 산악 안전 정보와 기상 교육 콘텐츠를 함께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는 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성근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약하셨는데 그래도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못 찾았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사실 제가 한 게 별로 없거든요. 어르신이 10년 동안 혼자 다 해놓으신 거잖아요. 저는 그냥 마지막 발걸음 하나를 한 것뿐이었어요. 류상호 교수, 황태준 박사, 형사 박재혁 씨, 그리고 최진혁 씨가 공동으로 정리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수칙 하나. 출발 전 반드시 산악기상특보를 확인하세요. 일반 날씨 예보가 맑음이어도 산악기상특보는 따로 발령됩니다. 기상청 앱의 산악기상 항목을 출발 당일 아침과 출발 직전 2번 확인하세요. 이준서는 느꼈지만 정보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정보가 있습니다. 수칙 2. 정상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오후 2시 이전에 하산을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일몰 전 3시간이 남았을 때 하산 중이 아니라면 야간 조난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수칙 3. 기상급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바람이 갑자기 강해지거나 구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즉시 하산하세요. 그냥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는 그 느낌이 이준서의 직감처럼 오를 수 있습니다. 수칙 4. 계곡 근처에서는 반드시 상류를 확인하세요. 지상에서 맑은 날에도 상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계곡 주변에서 취식이나 휴식을 할 때는 항상 상류 방향을 확인하고 산 위쪽에 구름이 보이면 즉시 이동하세요. 수칙 5. 단체 산행에서도 각자가 상황을 인지하세요. 리더 한 명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위험합니다. 누구든 이상한 것을 느끼면 주저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예민한 것처럼 들려도 무시하지 마세요. 수칙 6. 코스와 귀가 시간을 반드시 알려두세요. 정민재가 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처럼 가족에게 메시지 하나, 그 기록이 수색의 시작점을 좁혀줍니다. 5분의 메시지가 골든타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칙 7. 접근이 어려운 구역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수색 당국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모두에게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한 그곳에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성근 씨가 18년 동안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기회 찬스가 드린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8명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김현우, 23살 리더, 마지막까지 팀원들 앞에서 걱정을 삼켰던 청년, 창가의 선인장처럼 지금도 어딘가에서 씩씩하게 있을 것 같은 사람, 박소연, 20살 신입생, 방명록의 최고다 를 적었던 소녀, 그 설레는 마음 그대로 이제 진짜로 자유로운 곳에 있기를. 이준서, 21살 사진가, 하늘을 가장 먼저 봤던 청년, 그가 마지막으로 올려다봤을 하늘이 아름다웠기를 바랍니다. 최유진, 21살 단짝, 소연이 곁에 끝까지 있어줬던 친구, 그 우정이 저 세상에서도 이어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민재, 22살 총무, 꼼꼼하게 계획서를 제출했던 청년, 그 책임감이 결국 수사의 단서가 됐습니다. 한다은, 22살, 왠지 좀 무섭다고 했던 사람, 그 말이 예언이 아니라 그냥 그날의 솔직한 감정이었기를. 오승현, 23살, 여권을 가지고 간 청년, 이제 그 여권을 들고 원하는 곳 어디든 가도 됩니다. 윤서아, 22살, 산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사람, 이제 진짜로 가장 자유로운 곳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것은 단순히 미스터리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억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근 씨가 10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최진혁 씨가 그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 누군가가 그 탄원서를 공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결국 기억이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기억이 이어지도록. 그것이 김현우, 박소연, 이준서, 최유진, 정민재, 한다은, 오승현, 윤서아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하지만 가장 진심 어린 경의입니다. 추모비 앞에서 김정숙 씨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바람이 부네요. 현우가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산에 가시면 바람이 불 때 가끔 그들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올라갔으면 반드시 내려오세요. 안전하게. 오늘 기회 찬스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번 멈춰야 했습니다. 박성근 씨의 탄원서를 읽을 때, 선인장에 물을 준 20년의 이야기를 정리할 때, 오미란 씨의 여권 이야기를 쓸 때, 이런 이야기들, 세상이 잊어가는 진실들, 미제로 남겨진 사건들, 그 속에 숨어있는 구조적 문제들, 기회 찬스는 계속 파고들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미제 사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예고만 살짝 드리자면 목격자가 3명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3명 모두 옳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이야기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옆에 종 버튼으로 알림 설정해주세요. 업로드되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기회 찬스의 이야기들 한 편도 놓치기 아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좋아요 하나가 알고리즘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결국 8명의 이름이 더 오래 기억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회 찬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